자, 명사들이 나오면은 구워 먹고 삶아 먹는 방송 새날입니다. 아, 이천 대표님하고 지금 인터뷰가 지금 세 번째인가 그런데 인터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해찬 대표님은 귀엽다. 뿌띠하다.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이렇게 거리감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터뷰를 처음 했을 때 느꼈던 게 이분 참 귀엽네. 이런 평가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대개 저를 보는 사람들이 공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한참 업무를 하거나 논쟁하고 그럴 때 이제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뭐랄까 좀 엄격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뭐 그렇지도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인터뷰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예.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거야. 그 정세현 장관하고도 가끔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인터뷰가 안 나오는데 그냥 뭐 이게 무슨 진행 방송이라서 우리 아버지 오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 물어볼 게 없잖아요. 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대체 불가 시그니처 이해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제 대표님 여기 앞에 보시면은 대표님 목판도 앞에 하나 있어요. 예. 그거 밖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을 먹판으로 만든 것도 제 사무실에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판 하나 그 하시는 분 아주 잘하시대요, 아주. 이번에 이제 노무현재단 그때도 하나 해주셨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이해찬 대표님 앞에 지금 목판이 하나 와 있고, 자,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대표님. 진짜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미라는 게 유머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해찬 대표님의 양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이 양력, 소위 스펙이 따라갈 사람이 없는. 예를 들어서 당대표, 장관, 총리, 또 당대표 뭐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스펙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물죠. 당대표 2번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서울대 나오기도 쉬운 일 아니고요. 서울대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어정쩡하게 나와가지고. 뭐 그건 뭐예요? 어정쩡하게 나왔다는 게. 그 원래는 71년도에 서울 공대를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영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 이듬해 물리과대학 사학과로 다시 입학을 해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려고 생각했는데 못 다니게 됐잖아요. 유신이 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 3학년 때 이제 제적이 돼가지고 1980년도에 다시 이제 복학이 됐다가 그 다시 또 제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나오셨다. 나중에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학생 협의회 대표 이런 것도 하셨단 말이죠. 1980년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이력은요 대체 불가한 시그니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없는 것이죠. 많으면 안 되죠. 자, 사실 제가 이해찬 대표를 처음 인터뷰한 게요. 당대표를 나오시기 몇 개월 전에. 12년도에. 아니요. 그 이번에 당대표 하시기 전에. 그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근데 제가 반가운 건 뭐냐면은 그 후에 또 한 번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인터뷰를 하실 때 숨소리가 너무 거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대표 나가시기 전인데 그래서 제가 당대표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은 이제 그때는 유튜브를 안 했으니까 팟캐스트 편집을 할 때 거친 숨소리를 다 자른 거예요. 수백 개를.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실까 봐. 근데 최근에 제가 다른 방송들 인터뷰를 봤거든요.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게 느껴져요. 그때 그러니까 12년도하고 18년도 2번 당대표를 나갔는데 그때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았을 때예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복잡한 일을 안 하니까 단순하니까 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본인이 이제 은퇴하신
그런 기분이시잖아요. 나 더 이상 안 한다. 은퇴했죠. 네. 근데 너무 젊으신데 건강이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젊기는 지금 70이 넘었는데. 아니 예? 대표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 이분들도 예. 현역이 있잖아요. 덜어 있긴 한데 그게 내가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보니까 70 넘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라든가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회의 중심축이 40대 50대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하고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으면은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대표님이 새날 많이 들으신다고. 예, 많이 듣죠. 최근에도 보셨어요?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보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볼 게 없을 때? 아니, 제가 이제 요즘에는 눈이 좀 약해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그 넷플릭스 같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다큐나 토론이나 이런 걸 보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편입니다. 예. 자, 유튜브라는 방식이 없었으면은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이런 방식이 없었으면은 아주 숨막히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있음으로써 이제 숨통이 트여지고 또 함부로 하기 어렵고 다른 기성 매체들도 이제 그 옛날처럼 밀봉 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방송이 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대표님 보고 계신다. 자, 지금 일단은 그 회고록이 나왔어요. 저번에 한번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꾸미모의 역사가 되다. 회고록 하나 정도는 이제 내주셔야. 그게 이제 1972년부터 그게 유신이 선포되던 해입니다. 그 10월 17일 그때부터 올해 2022년까지 50년 동안 제가 이제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재야운동 그다음에 정치 이게 해오는 과정 속에서 직접 관여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묻고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저도 한번 50년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본 책입니다. 사실상 그럼 최민희 의원이 공저자네요. 그러니까 거의 공저라고 봐야죠. 근데 제가 일부 앞부분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도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신문을 보면은 정치면만 봤거든요. 조숙했는데 아주. 왜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5.18을 경험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그 속에 계속 이해찬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80년 이후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해찬의 키즈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키즈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그분을 이렇게 실물로 만난다는 게 저한테는 항상 뵐 때마다 굉장한 영광인 거죠. 예,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된 지가 70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아주 험난한 과정이었죠.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게 한 50년쯤 되니까 매우 중요한 시기를 겪었죠. 보다가 지금도 지금 이렇게 건강이 더 좋아지셔가지고 뭔가 번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 여러분들이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저 음식 소개할 때 맛있다고 하는 거 진짜 맛있거든요.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해야 재밌는 거고 요즘 이 책을 보니까 지금 베스트셀러에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은 나중에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책을 사놓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많이 나가서 사람들이 또 저 책이 많이 나갔지 해서 더 팔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단 사고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우리 이제 그 이른바 민주화 과정. 보통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이제 일본 차명을 해온 거고 그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건 민주화 과정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권력, 국민의 권리가 확대 신장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왔는지 이런 거를 흐름을 알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이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여기서 북콘서트는 3시부터 예. 그리고 이제 이 책 출판회 출판 기념 행사는 2시부터. 예, 2시부터 아무나 가도 되죠. 예,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국회를 보면 약간 겁을 내는 게 있거든요. 아니 헌정기념관은 뭐 그렇게 까다롭지가 네. 않아요. 출입이 자유로운 데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 10월 17일 날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해찬 대표를 실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책도 한 권 사주시고 사인도 좀 받아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책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해찬 대표님을 제가 그 총선 이후에 뭔가 좀 조금 그때는 대선 때 한번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모셔서 회고록 나오는 줄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겸사겸사 오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그러죠. 예.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이야기는 거꾸로 갑니다. 오늘 인터뷰는 옛날부터가 아니라 최근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선거에 7번 나가 7번 개인의 선거에서는 7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시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번도 안 네. 떨어졌죠.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승리 요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승리 요정. 네. 요즘에 그 승리 요정 그 요정을 많이 붙이는데 네.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거의? 지역구에서 7번을 한 번도 안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유일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선거 이지냐? 그 이야기는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떨어진 사람한테 농담으로 조금 약도 좀 올리려고 그렇게 가끔 했죠. 예. 야, 근데 사실은 이번 대선은 직접 지휘를 안 하신 거잖아요. 예, 직접 지휘는 안 하고 옆에서 좀 도와드리긴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길 줄 알았었어요. 그러다가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기거나 지기거나 1% 내지 2% 차이 정도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0.7% 질 거라고는 예상은 전혀 못했죠. 그러고 나니까 더 안타깝고 아이고 우리가 한 발만 더 했으면 될 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 맞으면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선거를 총 지휘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그때 0.73 나왔을 때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재가 아쉬운 느낌. 꼭 뭐 제가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질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하는 과정 속에서 선거 경험은 이제 제가 큰 선거 경험은 많으니까 조금 더 그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많이 느꼈어요. 이 대선이라는 건 굉장히 박진하게 그 움직이는 거거든요.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막 쉴 틈 없이 거침없이 달리는 기차 같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데 그때 다 그걸 잘 헤쳐나가는 게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좀 당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과정 보면서 그날은 뭐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보통 즐거운 날이건 안 좋은 날이건 주무신다면서요. 근데 그날 대선 지던 날 주무셨어요? 그날은 결과는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렇죠. 승패 결과는 표차의 결과는 나중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한 초저녁 좀 지나서 승패 결과가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날 끝나고 나서 소주 한잔 했죠 아마. 아이고 다 똑같은 입장이었네요. 예. 저도 이해찬 대표의 부재에서 느끼는 뭐랄까 아쉬움 이런 게 사실 저는 있었고요. 본인이 이제 겸손하시다 보니까 내가 지휘해서 뭐 달라졌겠냐 하시겠지만 그 선거 요소에서 실제로 민심을 움직이는 기술이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럼 이럴 때 어쩔 때는 푸시하고 어쩔 때는 뒤로 후퇴하고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건데 대표님이 어째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한탄 회한 이런 게 안 느껴지던가요?
느껴지죠. 느껴지지만 이제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거기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고, 네, 그 생각 때문에 한동안은 밥맛도 별로 없고, 뭐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집 밖을 잘 안 나오고 그런 기간이 한동안 좀 있었죠. 아이고. 그래 회고록으로라도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뵙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뵈지는 이런 느낌.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네. 아이고. 근데 사실 제가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저분 되게 강단이 있다라고 느꼈던 게 당대표 나가셨을 때도 마찬가지 논란이 있었고 당대표 시절에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고 그럴 때 출당시켜야 된다. 그때 계속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 당시에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를 지켰다는 것보다는 당의 원칙을 지킨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맞으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당의 원칙이 없이 가버리면은 나중에 완전히 좌표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가면서 최종적인 뭔가가 나와야 그걸 수용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씌우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을 제가 당대표 때 견고하게 지켜냈죠.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변곡점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그 당시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키는 결정을 했다면 대선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내부적으로 아주 균열이 생겨가지고 대선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때 그 당시에 본인의 조치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저는 그 원칙은 지켜야 된다. 지금도 똑같은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판단입니다. 그게 판단인데 과연 이게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실제 사실 있어서 이루어진 거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냥 들씌우기에 말려다니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재명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의 기분도 묘하셨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나름 내 원칙에 의해서 지켰던 이재명이 이제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선 끝나고 나서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돼야 된다고 일찌감치 저는 판단을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선 끝나고 나서 서로 간에 책임 전가를 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당이 원심력이 작용해가지고 당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경험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구심력을 가져야 앞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구심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당이라고 하는 건 원심력도 작용하고 구심력이 작용하거든요. 예. 상당히 이게 언제나 기량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심력이 약해지면 원심력이 커지고 구심력이 단단하면 원심력도 가다가 이렇게 자지러 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직하고 달리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가. 그러면서 원심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이 이 진영에서 최고이신 분이 저는 이해찬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고라기보다도 이제 경험상 저는 이제 정치를 벌써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단이 이건 공작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능력은 역시 경험과 이런 데서 오는 게 있죠. 그런 거를 제일 많이 겪어보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무 감각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버금가는 수준.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버금가는 건 아니고 그분이 사고하는 방식,
그분이 그걸 이겨내는 방식 그런 걸 옆에서 제가 많이 봤죠. 예. 배우셨다. 배웠죠. 그러니까 김대중 키즈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시작을 김대중 대통령 맞으면 그 평민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제나 김대중 대통령을 제 정치적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따 그 이야기 하면 따로 여쭤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짧은 기간이라서. 이제 뭐 한 달 남짓 이제 2달째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뭐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기는 좀 아직은 이른 단계고요. 기본 입장 그 당대표에 처한 기본 입장은 지난번 상임고문 회의 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안정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일관성 있게 또 진정성 있게 잘 이끌어 가냐 하는 건 또 앞으로 이제 지켜볼 뿐만 아니고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자꾸 말하자면 격려도 해주고 채찍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체 좋은 후보였다 이런 그런 게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평가하신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그건 그냥 제가 입에 발린 말로 한 말이 아니고 정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사실 잘 몰랐어요. 경기지사 할 때 주로 이제 좀 당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았고. 아, 그럼 그전에는 아예 거의 몰랐던 거예요? 성남시장 할 때 한두 번인가 잠깐 만난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거의 몰랐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2007년도 제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나갔을 때 저를 하고 경쟁하는 사람 쪽에 적극적인 운동원이었더라고요. 예. 그 얘기조차도 나중에 알았어요. DY? 예. 예. 그 얘기조차도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는데, 예. 그럴 정도로 사적으로는 늦게 알았는데, 경기지사 하면서 한번 지사 공관으로 한번 저녁을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꽤 오랜 시간 같이 저녁하면서 얘기를 듣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냥 저는 똘똘한 성남시장, 뭐 경기지사 이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까지를 검정고시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1976년인데 제가 대학교에서 재적당해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하시는 야학에 가서 국어 교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해에 지금은 성남이죠. 그때는 거기를 광주 대단지라고 그랬거든요. 예. 거기로 이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학은 다녔느냐 그랬더니 야학이 8시에 공장이 8시에 끝나니까 야학 다닐 시간이 없어서 못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독학으로 그것도 혼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표님은 서울대까지 나오셨는데. 저처럼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못 살지도 않으셨잖아요, 예. 대표님은. 저는 뭐 비교적 유족하게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좀 너무 무심했구나. 그러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뒤부터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하긴 그 이전 대선 때 민주당 경선할 때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뭐 안희정 후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를 도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재명과 그 후에 이재명 완전히 다른 이재명인 거죠. 굉장히 맞으면 성숙했어요. 처음에 경선 나왔을 때 이재명은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저도 기억납니다. 직접 본 적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거칠고 말이 세요. 말이 세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받았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경기지사 하면서 재판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성숙해 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나중에 대선 출마 여부를 그날 저녁 먹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한번 대선 출마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뭐 상대가 되겠냐. 딴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다 이제 한 10년 어리니까 기를 죽일 수는 없고 속으로는 뭐 되겠나 싶기는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해서 그 성공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될성 싶지는 않았거든요. 예? 재밌다. 근데 이제 그 해내더라고요. 보니까 해내는 과정 속에서 정책을 얘기하거나 토론하거나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알았던 이재명보다는 훨씬 성숙한 사람이 돼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치열하고. 그래서 그 유시민 장관 말하는 것처럼 발전도상인이다. 발전도상 국가라고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표현이 딱 적합할 정도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사람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발전성이 없잖아요. 실제로 몇 개월 동안 발전해야 되는데 더 퇴화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건 이제 그분도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또 후보가 되고 경선하는 과정, 또 본선에 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드러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과 깊이와 균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느껴지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 주변이 너무 편협한 사람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본인도 아마 답답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위의 스텝, 참모 이런 것보다 개인 자체가 일단 중요한 어떤 발전성을 보여야 국민들이 한 1년 후에는 좋아지겠네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짧았으니까 다 공부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이 매우 편협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1년 가지고 국가의 그 살림살이라든가 그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처럼 정치만 직업적으로 오래 한 사람도 그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리고 자꾸 상황이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전 상황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20년 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 시작할 때 80년대 말하고 지금하고는 미디어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때는 신문 방송 외에는 다른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방송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매체가 다양해졌습니까? 소통하는 그 방식도 다 달라지고, 뭐 팟캐스트 한 말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한 6, 7년? 아니죠. 이제 10년이 넘었죠. 10년?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 보통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를 가지고 그 출퇴근 시간에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뭐 조회수가 얼마면 뭐 몇 명이 듣는다 해서 전 그걸 믿질 않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짤이라고 그러나요? 막 잘라가지고 막 퍼져 나가고 그 아무 때나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환경은 그렇게 하면서 정치에 있어서 소통 방식도 달라지고 정당이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정당.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옛날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80년대 정당은 대의원이 한 지구당에 보통 한 50명 내지 1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의원들 중심으로 당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 혈적에 대의원을 차에다 실어와요. 버스로 전국에서. 네. 그리고 실어오는 비용을 중앙당에서 지급을 해줘요. 한 대 얼마씩. 그럼 차 속에서 그 김밥 먹으면서 올라왔다가 내려갈 적에 또 그 소주 한잔 하고 안주거리 사가지고 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내려가고 이러는 풍토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입당을 하고 권리당원이 100만 명이 생기고 소통을 막 하고 어떤 때는 그 권리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게 이런 그 사회 환경 자체가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못 따라가면은 그걸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그 여망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죠. 예. 예,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제 가끔씩 TV 같은 거 보시다가 혀를 끌끌 차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발언하는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요즘에는 각종 이런 카페라든가 플랫폼이 많아가지고 발언 한번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한마디로 그냥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선돼서 초반이라 그렇지 이게 만약에 중반 후반이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겠죠.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사실 이제 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180석 역대급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처음 보는 그렇죠. 180석이라는 숫자를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때 우리가 느꼈던 감동은요. 저도 뭐 정치의 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상황이지만 뭐 그 상황에 제가 방송도 하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형언할 수가 없더라고요. 180석가 됐을 때. 이 장본인 이해찬 대표입니다. 예, 저도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이 나왔거든요. 저는 한 160에서 165석 정도면은 대승이고 그 정도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180석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 아마 저뿐만 아니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온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아마 저 정도 숫자는 앞으로도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뭐랄까요, 이런 힘을 몰아줘야겠다는 의지 이런 게 그냥 총 결집이 돼 버린 거예요. 2020년 선거죠. 앞으로 역사에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없죠. 미증유의 사건.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생기고요. 추미애 대표, 다음에 이해찬 대표, 다음에 이낙연 대표, 송영길 대표,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 리즈 시절이라고. 민주당의 리즈 시절은 그 당시에 저도 방송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180석은 독이 될 수 있다. 예. 실제로 이해찬 대표 이후에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180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당대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사실 민주당이 180석 갖고 너무 나태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태한 측면도 있고 18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생각도 다양하고 종사했던 분야도 다양하고 이거를 하나로 잘 묶어가지고 마전 정권을 재창출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당 운영이 필요했는데 그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거죠. 헐 개혁은 제대로 못하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초점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180석을 다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좀 더 그걸 집약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할 걸 관리를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찬,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예를 들면 180석은 이해찬 대표가 만드셨고 전반기는 이제 이렇게 약간 무능한 느낌으로 지나갔고 나머지 후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숫자를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7석.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뭐 이렇게 바라는 점이랄까 그런 건 없으실까요? 예, 지난번 상임 고문들 간담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 기대는 지금도 기대는 아주 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는 아주 큰데 완전 믿지는 않고 있어요. 그동안 과정에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재명 대표께 말씀을 드린 게 기대는 큰데 아주 신뢰가 지금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뢰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당을 운영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하나를 아주 헌신적으로 진정성으로 잘 해갖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자꾸 커지는 것이고 또 말만 해놓고 수번이 그냥 미적거리고 넘어가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신뢰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양치기 소년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총선은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얼마만큼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평가받느냐 그 시험대에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라고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니들 180 갖고 뭐 했어라는 소리가 예. 필연적으로 나올 것 나오죠. 같은데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대한 그런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앞으로 1년 동안에 그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여당인 것처럼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여당이 아니고 다수당이죠. 다수당.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여당인 그런 느낌. 예. 근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등에서는 전혀 민생에 신경 안 쓰는 느낌이란 말이죠. 왜 쓰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민생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쓰는 민생은 보면은 진정성이 없잖아요. 지금도 막 어려운 그 민생 예산은 막 삭감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그 안 해줘야 될 맞은 부자 감세 이런 거는 1년에 막 10조 가까이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민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민생들을 또박또박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래야만 요즘에 가령 이런 겁니다. 코로나 한참 할 때는 지원금도 주고 그 긴급 구조 자금도 주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도 웬만하면 그 정부가 다 대납을 해주고. 근데 요즘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모호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는 그 국민들 하나하나인데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것들인데 그런 쪽은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고 이 불필요한 그 부자 감세는 자꾸 큰 덩치를 해놓고 보니까 작은 덩치를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이 청와대 이전에 따르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그 실제로 국민들이 그 아주 기묘하게 느끼는 그런 걸 해나가야 되죠. 예.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이해찬 대표가 되게 억울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가요? 우리 방송하는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한 40여일 만에 사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SNS에서 이해찬이 조국을 버렸다 막 그러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상황을 알거든요. 예. 쉽게 표현해서 마지막까지 조국 장관 지켰다는 분이 이해찬 대표 아니십니까? 그렇죠. 저는 네. 처음에 조국 장관을 그 법무장관으로 이제 지명하는 거는 대통령의 그 의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하도 그 검찰이 이제 공격을 하고 해서 방어를 또 많이 했죠. 방어를 하고 그게 2020년 초인데요. 근데 2020년 4월이면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총선을 잘 치러내야 되는데 그 싸움만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싸움을 방어 싸움을 해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총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급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대응을 해 왔죠. 근데 그거 보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하더라 이런 거죠. 끝까지 지킨 사람에 대한 비난을 막 잘 못 알아서 그런 거죠. 잘 못 알아서. 그때는 화 안 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냥 주무십니까? 그 뭐 화는 나지만 그 잘 모르고 언론이 맞아 왜곡해서 이제 그런 거라서 뭐 그러려니 하고 예. 우선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총선에 이기는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춰가야지 그 격가지 싸움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건 안 좋다고 해서 나중에는 끊어버리고 말았죠. 예. 근데 이제 그 총선 과정에서 예. 이해찬 대표님의 말이 굉장히 세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을 거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과의 이야기였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발언이 세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때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소수자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맞으면 그 정당 그 유권자의 그 의사를 반영해 주자는 게 맞으면 그때 그 일종의 그 열린민주당을 만드는 사람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소수자나 약자를 위한 것이지 이른바 유명인사 그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서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당이다. 그거는 그건 원칙론적인 이야기죠. 원칙론적이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산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우리의 의석도 줄어들게 되고 또 저쪽은 위성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그 원래 취지하고는 다른 그 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경쟁이고 그 승부입니다. 승부 때는 또 승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대표인데 네? 그런 것 같고 이제 되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민주당 당 대표가 민주당 승리를 위해 싸우지 다른 당을 위해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이 가령 그 순수하게 소수자 약자들을 위해서 그 정당을 만들고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취지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겠죠. 예. 자 이제 그 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밑으로 노무현, 이해찬, 문재인 요 흐름이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교체하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다시 9년 지나가지고 정권 교체하는 이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진으로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라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끌어와서 대통령에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힘으로 작동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거보다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2009년이죠.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한번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세균 의장하고 몇 사람이 이제 같이 모시고 점심을 모시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나라가 발전을 한다. 나는 이제 지금 거의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이 일을 당신들이 이제 해내야 된다. 이런 그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한 2주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일종의 유언이셨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말을 아주 의미 깊게 듣고 깊이 들었는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그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정치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치하게 된 마음을 먹게 됐을 때가 그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무거웠던 것이고 본인도 이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정치를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참모로서 역할만 하다가 본인 정치를 처음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만약에 이해찬 대표가 안 계셨다면 저는 힘들었다고 봐요. 저도 당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소위 말해 도와줄 사람 중에 이해찬이 없었다면 쉽게 나서지 힘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해찬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 그렇게 뭐 자꾸 가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표현의 자유를. 아니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 뭐 개인적으로 뭐 동갑이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물 없이 같은 친구처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경상도 경남의 창원에 갔었죠. 가가지고 막걸리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된다. 그걸 제가 이제 아마 참 오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그날은 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날 막걸리를 먹고 완전 취할 정도로 먹었는데 근데 마음속에는 김대중 대통령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던 거죠. 하긴 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이 진영에서는 최고의 정신적 고목이시니까. 그러면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 조사 문제가 있어 또 최근에 불거졌어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사정기관들이 다 공을 세우려고 막
말하자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한 건씩 올리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을 감사할 사안인가요? 이 터무니없이 그냥 뉴스 플레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또 저걸 일일이 대꾸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좀 그렇죠. 유치하다는 표현이 화가 났네요. 유치하죠. 아니 그것도 서면으로 해가지고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걸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쪽 진영에서 가장 정치적 어떤 수준이랄까 안목이 높으신 분이 보면 그들이 하는 게 유치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요. 저게 가당치나 한 일인가요? 아마 저거를 실명으로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하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참, 아유. 아니 전직 대통령한테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보내고 서신으로 보낸다는 게 하다못해 전직 대통령한테 명절날이나 무슨 일에 난을 하나 보내도 비서들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조사를 하겠다는 거를 그렇게 맞으면 절차도 안 밟고 예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참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얻을지 모르겠는데 역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오늘 아니 저도 총리할 때도 그렇고 당대표 할 때 보면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인터뷰하는 오늘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압색 중위인데 방송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기분 어떠세요? 이러고 있으면은? 아니 오늘 이제 서울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오후에는 이 인터뷰가 있고 그래서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그 동북아협회하고 지금 구속돼 있는 이화영 킨텍스 사장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더라도 제가 이사장이면은 저한테 전화로라도 해서 이런 일로 압수수색 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얘기라도 하고 와서 압수수색을 해야죠. 저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거는 뭔가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사진을 찍기 위한 압수수색인 것 같아 보니까. 언론 플레이, 모욕 주기 뭐 이런 과정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때 그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당대표가 6개월인가요? 6개월 만에 물러나는 상황이. 6개월도 아니죠. 4개월? 그러니까 큰 선거를 이해찬 없으면 지고 있으면 이기고 그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게 제가 이제 한명숙 대표가 총선에서 성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얼마 못하고 그만뒀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은 다가오잖아요. 그게 가을에. 대선은 다가오니까 누가 당대표가 돼서 이 대선을 치를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나설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하자는 요청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일화는 뭐 안 할 수가 없죠.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논의 중에서 이해찬이 당대표로 있으면 단일화 못 하겠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단일화를 못 하고 제가 있으면 안 하고 없으면 하고 이런 맞으면 전혀 어불성설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참 뭐라 그럴까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 당 소속이니까 후보가 되길 바라지만 설령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난 그 선거를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당에 있어야 당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지 내가 빠져버리면 이게 누가 이 당을 이끌어 가겠느냐.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인데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들 뿐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있으면 자기들을 방해 놓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판단이죠. 근데 그게 이게 일종의 징크스처럼 돼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있으면은 180석 같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그 당시에 문재인 박근혜 후보 간 표 차이가 3% 좀 넘었잖아요. 2점 몇 %였죠. 네. 그리고 이번에 0.73. 부재가 되게 아쉬운 분이에요, 좀. 80까지 하시면 안 될까요? 실제로 그 선거가요. 선거 치르면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조건이 그래가지고 제가 물러났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가 막판으로 가니까 또 그렇게 하길래 제가 안 물러나가지고 단일화가 안 돼버리면 후유증이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러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당 캠프가 이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언가를 결정을 못하고 막 무슨 운동 본부는 여러 개가 생기면서 여러 개 나눠져 있어요. 난립을 하고 그러니까 초점이 없는 선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건 아주 막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는 그런 선거인데 이런 걸 못하고 그냥 널널하게 그냥 뭐 퍼지듯이 이렇게 그렇게 선거 치르면 못 이기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요. 그 선거가 이명박 끝나고 있었던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3번 연속 4번까지 집권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선거를 이겼으면은 저쪽이 더 이제 훨씬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훨씬 더 강해지고. 근데 그 선거를 놓치는 바람에 10년이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많이 절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내가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 직결시키는 건 아니고. 아이고. 아니,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능그렁이가 됐어. 아니 뭐 대표님은 이제 뭐 처음 뵙는 게 아니니까 더 장난을 치고 싶은데 너무 진지하시니까 참 일부러 제가 좀 분위기 바꿔봤고요. 근데 이해찬 대표 하면은 저는 상징적으로 떠올랐던 게 총리할 때의 모습이에요.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처럼 국정감사 이런 게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단호하게 딱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때 너무 이상적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이해찬 대표가 총리 시절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총리 취임식일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국회 그 당시에 저쪽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설전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혔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이제 책임 총리라고 표현을 했고 최근에 총리 하시는 분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2, 3주 전에 야, 이분 지금 총리하고 그 당시 이해찬 총리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하다. 뭐 신문 보고 알았다 같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게 개념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총선 끝나고 17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대통령께서 이제 한번 청와대에도 좀 저녁을 먹자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청와대를 갔어요. 가서 이제 한참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그때 유시민 장관이 청와대에 가서 노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더니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노 대통령이 아마 부르실 거라고. 그래서 내 짐작은 했죠. 무슨 말인가 하고 짐작은 했는데 가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격식도 안 차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지내는 사이였었는데 그날은 말을 자꾸 돌려요. 이 말 저 말 돌리고 탄핵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돼요. 예, 탄핵에서 복귀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울분도 조금 덜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쭉 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날 무렵쯤 됐는데 한마디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요?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책임 총리 한번 안 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첫 표현이 그거예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책임 총리 안 해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원래는 총리 내각 책임제를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통령제가 위에 올라타버린 거죠. 예. 그 내용상으로 보면 내각제 요소하고 대통령 중심제 요소가 혼합돼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책임 총리라는 말은 그 전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아, 그런 말 자체가 없었다. 없었죠. 아. 그 말을 처음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쓰신 셈입니다. 그 원래 헌법 정신에는 살아 있었는데 사실상 실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권력을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모습?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말이 그냥 허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근데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이는 뭐 그렇게 맞으면 그 사이가 아니라서 그 헌법 정신을 살려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각 추천권과 해임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해임 건의권을. 그 나머지도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렵고 돌아가서 좀 생각 좀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의원회관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의원회관에 보니까 기자들이 막 포진해 있어가지고 청와대 갔다 온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길래 말씀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내일 아침쯤 제가 판단을 하겠다. 거기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총리에 걸맞는 이 권력이랄까요? 권한이죠. 권한을 총리한테 그냥 줬죠. 거기 인사권도 포함됩니까? 인사권도 포함되죠. 재청권?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청와대 그 비서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부로 이해찬 총리가 하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라. 야,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하신 거네. 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서 알았는데요. 비서들 다 모아놓고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부터 책임 총리제를 실시를 하니까 이해찬 총리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들이 토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총리들 한번 볼게요. 고건. 예. 고건 총리가 당시에 대통령 탄핵 됐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인데 거의 2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명숙 총리가 들어왔고 최초 여성 국무총리가 됐고 놀랍게도 당시에 한덕수 총리까지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참. 예.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장관 재청권이나 해임건의권은 헌법상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그 정부 주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차관급은 총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고위공무원단이라든가 그 인사권까지 나중에는 총리한테 줬어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칠 정도였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인사수석이 그 무슨 차관급이라든가 고위공직자를 발령을 내려면은 자꾸 총리한테 와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거는 정부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조용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납을 했죠. 아, 참. 아무튼 대단한 어떤 역사를 거쳤는데 지금 이해찬 총리만큼의 책임 총리는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 권한을 그렇게 안 주니까.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 권한을 안 주니까 자기 총리가 소신 있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총리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 동의만 받았을 뿐이죠.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 자기 소신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과 아까 그 화면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문장은 뭐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인데 사실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해찬의 사람 노무현의 사람 이해찬 이런 정도. 거의 뭐 동지처럼 같이 해왔으니까요. 아, 참 역사 속에 그냥
왜 그러냐면은 그 전두환 그 군부독재 시절에 저는 민통연에서 일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부산 민주화운동협의회에서 같이 하며 제야운동부터 쭉 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13대 국회에서 당은 다르지만 같이 또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을 했고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 삼총사라고 해서 같이 당과 관계없이 항상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친한 친구이자 동지처럼 그렇게 해왔죠. 우리 대표님은 대통령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본능적인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 아, 내가 낙점한 사람 대통령 된다. 네, 아까 아니. 좀 전에 이 방송 초반에 분명 이재명 대표를 극찬하셔갖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 과거로 김대중 대통령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이제 스승 같은 분이다 이렇게. 실제로 그랬을 것 사진으로만 보면요. 요게 저는 지금 대표님을 되게 어렵게 대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옆에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 보이고 뼈가리처럼 보여요. 요거 다 기억들 나세요? 이런 장면들? 그러면 기억나죠. 야, 이해찬 대표도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다.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인데. 근데 이 사진은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체육회 당 체육대회 할 때인데요. 나는 감옥에 있을 때인 걸로. 아니에요. 당 체육대회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그 총재 시절이었죠. 네. 그때 좀 쉬는 시간에 뭐 이제 말씀하시려고 저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당시 체육대회 때 잠시 쉬는 시간에 했던 사진입니다. 제가 5번 했거든요. 밑에가 보면 국회의원 연수 기념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네. 없었던 사진에 두 분이 감옥에 있었던 사진인가? 네,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양평 무슨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당무 기획실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모시고 뵙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저는 원래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 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1980년도에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으로 맞으면 엮였어요. 그럼 사진 한번 보고 갈게요.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그 사진. 내라는 뭐 시위 선동해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이러는 과정 속에 뭐 그 당시에 5.18은 제가 직접 어렸을 때 본 사건인데 5.18 자체가 김대중이 내라는 뭐 사건이라고 그쪽에서 프레임화 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야당의 이제 그 당시 그 전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 속에 광주의 맞음 그 시민들의 항쟁하고 김대중 그 정치 지도자하고를 같이 엮어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이해찬 서울대 복학생이 등장하는 사건. 요 사진은요. 여기 저 회고록에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죠. 28세 서울대 복학생. 회의 열고 제2 광주 사태 유발 선동.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데모를 했다라고 하는 책임자로 엮어놓고 김대중 대통령은 광주 시민항쟁을 뒤에서 사주했다고 엮어놓고 해가지고 전체를 내라는 모로 묶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가짜로 밝혀지면서 광주 민주 유공자증이 있다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과정인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막 만나시게 된 거잖아요. 거기서 처음 인연이 생기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동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맞으면 저놈들이 엮었는데 그게 나중엔 결국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해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13대 때 처음 출마할 때도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나간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전국구 13번인가로 아주 한계 선상에다가 마지막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한 표라도 가져와야 이게 당선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나가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저를 감옥살이 할 때부터도 그렇고 재판할 때도 그렇고 제야운동 할 때도 그렇고 뭐라 할까요? 잘 부려먹을 줄. 근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을 시키면 똑부러지게 잘하면 그 사람만 시켜요. 이제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껄핏하면 저를 불러서 일을 이제 과제를 주시는데, 예, 저는 또 그걸 또 열심히 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이 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 서거하실 때까지 거진 30년간 동반 제가 모시고 함께한 시절이었죠.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당시 평민당이라든지 새천년 민주당이라든지 뭐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새정치 국민회의. 되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옆에 호남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중에 호남 사람 아닌 충청도 사람이 하나 계시는 거죠. 그렇죠. 몇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정치를 하려면 그때는 지역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이기 때문에 정치하려면은 평민당으로 가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이제 JP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JP가 제가 이제 그 교육부 장관 할 적에 JP가 국무총리 하시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으면 저보고 농담도 하면서 이 장관 왜 거기만 가 있어? 응? 청양 사람 왜 거기 가 있어? 뭐 이런 농담도 하시고 그랬어요. 대표님 고향 청양이 청양고추인가요? 청양고추가 많이 알려졌는데 청양고추하고 지금 아주 매운 고추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원 청양에서 나오는 거는 설렁탕에 넣어 먹는 그 깍두기 있잖아요. 예. 조금 이렇게 약간 단맛도 있고 은근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걸 청양에서는 많이 재배를 하죠.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못 드십니까? 저는 청양고추를 아주 좋아하죠. 지금도요? 지금 이 매운 청양고추 말고 좀 설렁탕에 청양에서 나온 고추. 예. 좋아하시는구나.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게 제가 청양고추 엄청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셌는데. 자, 어쨌건 김대중은 스승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은 친구 같은 사람이고. 그런 느낌인 거죠. 동지죠, 동지. 한때요, 지금 커튼 쳐져 있는데, 저 커튼 뒤에 벽면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해찬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당대표가 바뀌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뭐랄까 좀 잘못한 거예요. 결례다. 결례. 제 마음속에서 그렇다는데. 네, 그래도 자기 마음속은 모르지만 그걸 여기다 벽에다 걸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표님을 존경하는 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랑 상관이 없어요. 이 방송이 개인 겁니까? 제 개인 거예요. 개인 게 아니에요. 이건 70만 가까운 사회적 구독자들 거죠.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진은 걸지 않게. 나 땀이 나네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 자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될 사람들 옆에는 된 사람들 옆에는 이해찬이 있었다. 그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정당을 하면서 집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후보가 결정되면은 아주 그걸 당선시키는 걸 저의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선이 이제 그렇게 세 분이 되신 거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안 되신 거고 지금 그런 건데요.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요. 될 때까지 하면 돼. 될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될 때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4명의 대통령을 도운 사람 그 이름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찬 소위 해찬들. 박지원 원장이 그걸 제일 부러워하죠.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만 모시고 저게 했는데 이해찬 총리는 세 분을 모시고 다 일을 했다. 내가 못 해본 거다 그거는. 그 얘기를 박지원 원장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정도라면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들마다 이해찬이 필요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단 똑똑해야 돼.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는 저는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은 기본이에요. 안 그런 사람 많던데.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하죠.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대표님께 질문. 정치를 처음 출발하실 때 하고 그때는 굉장히 엄혹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계십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곡절을 겪은 건 아까 말한 유신이 시작되면 체제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민주 체제가 민주적 기본 질서가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걸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참 얼토당토하는 표현이죠. 민주주의라는 말은 왜곡된 표현이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가뜨린 게 유신 체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권 분립도 없어지고 이 국회 기능도 아주 취약해지고 하다가 이제 그 나중에 전두환 체제가 군부독 체제가 마감이 된 게 6월 항쟁 아닙니까? 그때 우리 사회가 변곡점을 크게 겪는 겁니다. 이제 유신 이후 그러니까 72년부터 87년도니까 15년 만에 그 체제가 끝나는 거죠. 그때 이제 변곡점이었고 그때까지 저는 이제 정치한 게 아니고 학생운동하고 재야운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88년부터 정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고 정당을 바로 세우는 거고 저는 이제 평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들다는 게 이제 제 정치적 목적인 건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관 목적이 좀 달라요. 저같이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명예, 출세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저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달라서 정치라고 해서 다 똑같다고 이제 보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출세나 뭐 돈벌이나 이런 거보다는 민주적 국민정당을 통해서 나라를 좀 바로 세우는데 열심히 하겠다 그런 태도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일을 겪어왔다고 봐야죠. 세월 빠르지요, 대표님. 빠르죠. 소주 몇 잔 먹으니까 벌써 50년인데. 소주 몇 잔 먹고 잠 좀 자고 일어났더니 50년입니다. 50년이 지났더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정치 뛰어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명분에 지금 후회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민주적 국민정당의 기본 틀거리는 만들었거든요. 이제 당원도 100만이 훨씬 넘고 또 당 운영도 민주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당비가 1년에 한 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네. 그 1,000원씩 내는 당비가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당비가 1년에 100억 이상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고 당 운영도 민주적으로 되고 전국적인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의석도 지금 180석을 얻었다가 지금은 167석입니다만 다수 의석을 얻고 이런 당을 발전시켜 온 게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원래 제가 시작했던 거에 아주 뭐 100% 만족은 아니지만 기본 골격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치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일생을 보면은 언젠가는 대선도 가고 싶어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2007년도에 해봤는데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딱 그 순간 딱 되고 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난 아닌가 보다. 네, 아닌가 보다. 그냥 킹메이커로 그냥 살란다. 이건 아닌갑세 여기서 딱 끊었죠 이제. 훌륭하십니다. 자, 그 이해찬 대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시는 게 저 양반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짤 보셨어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황당, 만족, 의아, 경계, 총선 압승이 표정이 똑같더라. 이렇게 표정이 없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래부터 저는 뭐든 막 뭘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슬퍼하거나 막 감정이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성격이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비교적 늘 언제나 차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정도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생 때 재야운동 할 때는 원체 저 군부 세력하고 많이 긴장 속에서 막 싸우고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또 그 얼굴에 그런 긴장이 좀 배어 있고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 정봉주 의원이 저한테 한 말을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뭐냐면은 정치인이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 빠진다.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살아온 세월이
너무 이렇게 힘들었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 자체에 표정 변화가 없이 근엄하면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거나 안 다가가지 않습니까? 정치하기 전에도 제 얼굴 표정은 별로 그렇게 저게 하진 않았어요. 그때 예. 얼굴이나 지금이나 뭐 큰 적이 없고 그 제가 인제 그 뭐랄까 별로 그저께 어디 가서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묻더라고요. 그길래 "난 잤다." 예. 하도 기뻐서 막 잠이 또 골아떨어져 가지고 자고 나서 깨어 보니까 사진 다 찍고 가 버렸더라. 예. 그래서 그 당시 막 환호하는 사진 속에 제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명색이 기획본부장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뭐랄까요.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원래가. 저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대표님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잘 놀라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환호하지 않고 대략 그런 캐릭터거든요. 아니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점심 먹으러 집에를 갔거든요. 집에 가서 이렇게 보고서 마땅한 반찬거리가 없으면은 슬그머니 그냥 학교로 돌아갔다고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가. 근데 어머니는 그걸 잘 모르셨어요. 어머니 보고 맛있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쓱 보고서 마땅치 않으면은 그냥 슬그머니 학교로 그냥 가버렸고 이제 실제로 그랬거든요. 어머니 보고 싶으시죠? 예, 돌아가셨어요. 지금 2017년도에 5년 되셨어요. 아, 참.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일흔이 되셨고. 그쵸. 이분. 그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성공한 인생 사신 거예요? 아까 스펙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람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공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오늘 압색당하고 있는데도요? 압색을 해서 뭐가 나온다고 압색을 해요. 압색해가지고 가져갈 것도 없고, 저를 압색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저를 사진 찍으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야, 하긴 뭐 성공이라는 거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정도면 그냥 잘 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만족하시는 거예요. 보람된다고 생각해요. 보람되다. 다만 대학 교수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도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찬 대표님보다 더 위에요 보면 말씀하시는 거나 전반적으로 보면. 풍어를 들었는데 어떻게 위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찬 대표님 옆에 사모님을 빼놓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하고 동반을 해왔으니까 평생을 동반을 해왔지 않습니까? 50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죠. 이해찬 회고록 제목이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잖아요. 이 거대한 군부 독재 권력에 싸워서 넘어지겠느냐, 부서지겠느냐. 그러니까 대들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힘을 안 내는 수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의 물방울이 바닥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물방울 하나가 바다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방울이 다 하나씩 골고루 만나가지고 그 꿈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물을 이루고 냇가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그다음 바다로 가는 거죠. 그 바다에 가서 맞으면 바닷물에 3%의 소금만 있으면은 그 바다는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야. 큰 바다가 썩지 않으려면은 3%의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면면하게 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야.
대표님 정도 되면 이제 이런 면에서 일종의 철학, 이해찬 철학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책 안에 저는 모여 있다고 보는 것 저는 같고. 그게 우리나라 떡시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옛날에 이제 떡을 그 팥떡을 하려면은 팥 깔고 맞죠. 그 쌀가루도 깔고 그 위에 또 팥 깔고 이렇게 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루떡을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는 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 과정이 현대사에서만 해도 벌써 70년이 넘었고 뭐 옛날까지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도 넘었죠. 그 과정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밟아나가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차근차근히 밟아서 이만한 나라를 만든 나라 국민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이런 국민이 있어요? 어쩌면 현재 대통령도 그 역사 속에 필요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면에서. 반면교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나라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또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그분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이해찬 대표 모셔야 지지를 오르겠네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검사가 늦게 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더 오랫동안 듣고 싶은데 이제 우리 일정 때문에 1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훌쩍 1시간 15분 넘어갑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훌쩍 지나갔는데 지금 아직도 대선이 지고 나서 낭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낙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텔레비 못 본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방송에 지금 현 대통령의 무슨 폭정 같은 거 이야기하면 막 힘들어하세요.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세요. 어떤 그 꼬마가 10살짜리 꼬마가 대선 끝나고 자기 엄마가 하도 한숨을 쉬고 자기하고 잘 안 놀아주고 하니까 눈치를 채고 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지나가.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5년이라는 거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마디게 지나가죠. 그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맞으면 예의주시하고 하나하나 문제 삼고 성토하고 비판하고 또 한번 재측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와 눈물과 땀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6.25 때, 4.19 때, 80년에 그 희생된 분들 있잖아요. 목숨을 잃은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 피를 많이 흘렸고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또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요. 이런 과정을 다 쌓여서 그게 응축돼서 나오는 게 역사거든요. 예.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책 제목처럼요. 힘이 됩니다. 대표님 말씀에 살아보신 분이 말하는데. 아니 저는 제 경험으로는 이거 전두환 박정희도 다 우리가 물리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수준이 높아져 있고 그러면요. 지금처럼 이런 미디어들이 발달했을 때는 감시도 되고 싸워 이겨서도 가능한 거고. 맞습니다. 그런 흐름을 지금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우리 방송에 앞으로 한 10번 더 나오셔야 되니까 건강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해찬 대표와 함께한 오늘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인터뷰는 마치고요. 대표님은 다음에 또 제가 좀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예. 새날은 이따가 30분에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